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점점 더워지네요? 그러게요. 요즘 완전 찜통입니다. 밖에만 있으면 땀이 줄줄 흘러요. 거기가 텍사스라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은 좀 어떤가요? 한국은 요즘 비도 좀 오네요. 장마인가요? 장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좀 자주 오네요. 여기도 얼마 전까지 비가 자주 왔는데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올해 미국은 매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던데요. 저도 기사랑 사진 봤는데 눈이 빨갛던데요. 아, 저도 동부에 살 때 봤었어요.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소리도 시끄럽고요. 그러고 보니 매미님 필명이 매미네요. 그러네요. 사실 매미라는 필명을 사람들이 잘 쓰지는 않는데요. 특이하긴 하네요. 혹시 여름매미라는 필명을 붙인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언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 우주관의 마지막이네요. 그러고 보니 고대근동 신화 이누마 엘리시에서 고대근동의 우주관으로, 그리고 성경적 우주관으로 쭉 이어온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내친 김에 우주관을 일단 정리해놓고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쭉 진도를 빼봤어요. 원래 고대근 동신화들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우주여행 끝나면요. 개인적으론 지난 시간에 성경적 우주관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우주관이 배경이 되었었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주관과는 좀 차이가 나죠? 네, 아무래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관찰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한계를 가정하고 보니까 이해가 가긴 했어요. 네,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우주관의 한계보다 그 우주관이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부분도 놀라웠어요. 네, 저도요. 2000년간 쭉 이어져 왔다면 거의 완전 사실로 굳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엄청난 건데요. 이 2000년간 이어온 사실을 뒤집는 거였거든요. 지동설로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약 우리가 2000년간 믿어온 어떤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반전의 완성판이죠. 천동설은 더 그랬던 게 그게 사실 기독교의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늘 생각해 온 거고요. 실제로 관찰이나 경험적인 부분과도 부합했다고 하면요. 완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겠네요. 아, 참, 저 엊그제 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무슨 영화였는데요? 오비터 9이라는 스페인 영화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어릴 적부터 혼자 우주선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주선이 고장나자 어느 날 엔지니어가 찾아왔는데요. 그 엔지니어로부터 우주선이 사실은 지구이고 시뮬레이터 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거 영화 스포해버린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뭐 그래도 유명한 영화는 아니고 찾아보니 나온 지 좀 된 영화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트루먼 쇼도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평생 살아온 곳이 스튜디오 속이었다는 거니까요. 비슷하네요. 그럼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오비터 9 여주인공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부정부터 하더라고요. 이거 지동설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하네요. 내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럼 지동설을 처음 이야기한 게 갈릴레이인가요? 아니요,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좀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일단 지동설을 주장했던 세 명을 이야기하긴 할 건데요. 태어난 순서대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 순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언제인가요? 일단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인데요.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가장 먼저 태어났고요. 갈릴레이가 1564년, 케플러가 1571년이에요. 그럼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가장 형님이네요. 네, 맞아요. 이 셋이 지동설 3인방입니다. 그런데 15세기면 대충 르네상스 시기네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 지동설이 등장한 게 일단 완전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24세기부터 17세기 사이가 여러 가지 변혁의 시기였고요. 이 당시에 인쇄술이 나왔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엔 책이 보급되고 사람들은 글자를 읽고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대학의 교육도 좀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옮겨갔는데요. 인문학은 문법과 철학, 수사학과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내 지동설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먼저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코페르니쿠스의 원래 이름은 코페르닉인데요.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난 곳이 폴란드였고요. 원래 폴란드 이름이 미코와이 코페르닉이래요. 그럼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그게 라틴어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부른다네요. 코페르닉이라는 이름도 괜찮은데요. 네, 코페르니쿠스가 그리고 모국어로 독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름도 있습니다. 독일어로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래요. 그렇군요. 우리는 일단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사용할게요. 네,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난 마을은 폴란드 북부의 토룬이라는 곳인데요. 아버지는 상인이었고요. 4명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코페르니쿠스가 10살 때 돌아가셨고요. 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그래서 외삼촌이 코페르니쿠스와 형제들을 돌봤고요. 코페르니쿠스를 폴란드 남부의 명문 크라카우 대학에 보냅니다. 좋은 삼촌을 뒀네요. 삼촌이 돈이 많았나 봐요. 네, 이 삼촌의 이름이 바체노데인데요. 이후에 바르미아의 대주교로 선출되었대요. 헐, 그럼 완전 잘 나가는 삼촌을 둔 거네요. 네, 이 삼촌은 좀 있다가 다시 나오고요. 일단 코페르니쿠스는 크라카우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 등을 공부했고요. 또 교양으로 성문법과 약학도 공부했대요. 그럼 여기서 천문학을 배운 거군요? 그런데 법이랑 약학이랑 다양하게 공부했나 보네요. 네, 그 당시 대학들이 대부분 그랬다네요. 전공 딱 하나만 공부한다기보다 4년 동안 일반적인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고요. 그 후에 신학이랑 의학과 법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럼 대학 과정은 똑같고 대학원에서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4년 동안 이 크라카우 대학에서 배운 후에 학위를 받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삼촌을 찾아갔는데요. 삼촌이 아까 바르미아의 대주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그 교구의 참사회로 넣으려고 했다네요. 삼촌 빼기 좋네요. 그런데 참사회가 뭔가요? 참사회가 교구의 행정자문기구라고 하던데요. 일단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참사회의 회원이 되고 삼촌의 뒤를 잇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에 가서 교회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 그럼 코페르니쿠스는 성직자였던 거네요. 성직자라기보다 나중에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교구의 참사회원으로 살았죠. 왠지 코페르니쿠스는 교회의 반기를 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오늘 나오는 세 사람 모두 교회에 연관이 되거나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아무튼 코페르니쿠스는 이탈리아에서 교회법을 전공하면서 틈틈이 계속해서 천문학을 연구했는데요. 마침 이탈리아에서 노바라라는 천문학 교수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천문학 관측을 도왔대요. 하숙집 주인이 천문학 교수라니요. 아무튼 여기서 천문학적 지식을 넓혔고요. 마지막으로 2년을 더 공부했는데요. 이때는 의학을 공부합니다. 참 다방면으로 공부했네요.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받은 박사학위는 교회법이었고요. 천문학은 학위보다는 개인 공부긴 했죠. 이 학위를 받은 게 1503년인데요. 코페르니쿠스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와 삼촌 밑에서 참사회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했대요. 그러다가 한 7년 뒤에 프롬버크 성당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고요. 이후에 잠시지만 1523년에 프롬버크의 대주교가 사망했을 때 임시 대주교가 되기도 했대요. 그렇다면 정말 성직자로 사는 거네요. 신앙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 연구를 놓지 않았는데요. 1529년부터 코페르니쿠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천체 회전에 관하여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지동설에 관한 책입니다. 헐, 임시대주교까지 한 분이 당시 천동설을 뒤집는 책을 집필한 거네요. 이거 주위 사람들이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황당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출판을 권유했다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코페르니쿠스는 원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개정하려고 한 의도였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1533년에는 교황의 비서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마침내 1542년 그의 책 천체 회전에 관하여가 출판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에서 이 책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죠. 정말로요? 사실 그렇게까지 인기를 끈 책은 아니었대요. 400부가 초판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초판도 다 팔리지 못했다는군요. 왜요?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어려웠대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헐 코페르니쿠스가 핵전을 짠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그때가 종교개혁 당시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있는 신교에서는 아주 출판 전부터 난리가 났었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책이 출판되고 3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어떤 천문학자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수레나 배에 타고 있으면서 그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바보는 모든 천문학자들의 작업을 뒤집으려 한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여호수아가 명한 건 태양이 멈추라고 한 것이지 지구가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헐 완전 바보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온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이 언급되었네요. 네, 일단 이 루터와 개신교의 반응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요. 칼뱅도 장난 아니었으니까요.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어요. 그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 천주교는 무반응이었고요.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되고 한 70년 지나서 1616년에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됩니다. 역시 그렇게 되었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헤르메스주의자였던 브루노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옹호했는데요. 이 브루노가 이단으로 판결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상과 책들도 금지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책도 금서가 되었죠. 그럼 일단 천주교는 이 책을 그냥 내버려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150년 뒤에 또 금서에서 풀렸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혹시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나요? 사실 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교회나 신학에 관한 책은 아니에요. 책은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철학적 부분으로 시작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우주는 구형이고 지구는 매우 작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 그럼 아직 완전히 무한한 우주 같은 개념은 아니군요. 아직은 구형이라는 철학 부분도 있고요. 아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직 이 책에서는요.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의 원운동이나 우주가 천체가 붙어있는 투명한 수정구로 둘러싸였다고 생각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도 사용했어요. 그럼 어쩌면 코페르니쿠스는 정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개정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었죠. 일단 행성들의 순서도 오늘날 우리의 순서랑 같고요. 일단 진일보하긴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은 1권부터 6권까지 있는데요. 지동설,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은 1권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네요. 1권에는 우주나 지구가 구형이고 원운동을 하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이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학적 계산과 수식 등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네요. 그럼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겠군요. 철학책과 수학 정석이 합쳐진 거네요. 헐, 그러네요. 그렇게 상상하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저 문과 출신이라 이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인기가 없는 책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부분은 사람들도 많이 읽었을 텐데, 코페르니쿠스도 이 부분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요.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인도 이 생각이 교황청과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수학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게으른 수다장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구를 나무라고 공격하려 한다. 코페르니쿠스도 걱정을 좀 했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후에 자기 이름으로 출판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성직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성경도 모르고 이런 이론을 주장한다고 말하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코페르니쿠스도 성직에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하학적 정리나 수학 공식, 그리고 밤하늘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걸 담담하게 출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네요. 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된 해에 코페르니쿠스는 뇌출혈을 겪었고요. 몸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죽게 되고요. 가장 결실을 맺는 해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군요. 참, 그리고 최근에 코페르니쿠스의 유해가 발견되었었는데요. 헐, 최근에요? 그럼 그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9세기의 나폴레옹이나 폴란드 정부에서 그의 유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었는데요. 2008년에 발견된 거죠. 헐, 2008년이면 정말 최근인데요? 거의 500년 동안 잊혀진 거네요. 그런데 발견된 곳은 무덤이 아니었고요. 2005년에 플라우엠부르크 대성당에 제단 아래에서 여러 유골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코페르니쿠스의 것이 있었던 거죠. 헐,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것인 줄 어떻게 안 거죠?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책에서 머리카락 두 가닥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뼈의 DNA랑 일치한 거죠. 그리고 사망 당시의 나이나 부러진 코, 왼쪽 눈 위에 흉터나 치아가 코페르니쿠스와 일치했고요. 이거 완전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플랫을 2개로 해서요. 참, 그래서 2010년 5월에 폴란드 정부가 코페르니쿠스의 장례를 다시 성대하게 치렀다고 하네요. 이거 그래도 당시 성직자였는데 무덤도 안 만들었다는 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지동설에 관한 책을 내서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례를 다시 성대하게 치렀다는 데서 일단 해피엔딩 같네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천문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갈릴레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1564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났는데요.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투스카니 지방의 피사에서 태어났어요. 피사라면 그 갈릴레이가 실험했다는 그 피사의 사탑의 피사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피사의 사탑의 실험은 정말 일어난 일은 아니라던데요. 진짜요? 내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단 넘어가서요. 갈릴레이는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10살 때 플로렌스 지방으로 이사를 했고요.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죠. 여기서 갈릴레이는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논리학 등을 공부하였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1581년에 피사 대학교에 입학해서 약학을 배웠는데요. 이때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해서 맥박계를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학을 중간에 중퇴했다고 해요. 그래도 가정교사를 하면서 수학을 계속 공부했는데요. 하지만 8년 뒤인 1589년에는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다네요. 헐날은 반전이네요. 어떻게 입학하고 8년 만에 교수가 돼요? 수학 실력이 대단했나 보네요.
그런 것보다 갈릴레이가 사실은 아까 코페르니쿠스와는 반대로 흑수저 출신이었거든요. 대학도 그래서 중퇴하게 된 거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대학의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 자리를 알아본 거고요. 고향인 피사 대학에서 받아준 거죠. 그런데 수학 교수가 되긴 했지만 보수는 별로 좋지 않았대요. 아무튼 피사 대학의 교수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정이 어려워졌는데요. 마침 여동생이 결혼했는데요. 장남이었던 갈릴레이는 모아둔 돈을 동생 혼수 준비로 썼어요. 힘들게 살았네요. 네, 그래도 일단 수학 교수의 경력이 있어서 1592년에 파두아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18년간 재직하며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수학이 갈릴레이를 먹여 살렸네요. 당시 수학이 중요했나 보네요. 네, 일단 당시 천문학에서 수학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행성 간의 거리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수학으로 했거든요. 갈릴레이는 수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낙하 속도가 무게에 비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도 했죠. 수학자로도 자질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참. 그리고 여담으로 이 파두아 대학 교수 당시 갈릴레이의 연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때 갈릴레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요. 마리나 감빠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호,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갈릴레이가 베니스로 자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만났다네요. 나이는 한 6살 정도 차이 나고요. 마리나는 나중에 갈릴레이가 있는 파두아로 이사를 왔대요. 직장도 없고 연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절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갈릴레이는 웬일인지 마리나와 결혼은 하지 않았대요. 헐, 왜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갈릴레이는 마리나와의 사이에서 일남이녀를 두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파두아 대학 교수 때 이야기를 해보면 갈릴레이는 이 파두아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가르쳤다는 게 신기하네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아직 지동설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요. 한 7년 뒤에야 공식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부정했고요. 35년 후에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네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받아들인 것은 1595년 정도였는데요. 사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놓고 당시 지동설에 대한 책을 쓰고 한 건 케플러였는데요. 1596년에 케플러가 지동설에 관한 책 미스테리움 코스모그래피쿰을 출판하고 이 책을 갈릴레이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아, 둘이 친분이 있었네요. 둘이 친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케플러가 책을 보내면서 케플러가 갈릴레이에게 우리의 스승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을 비웃고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책을 출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편지를 전했다고 했대요.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했네요. 그렇게 보면 갈릴레이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암암리에 따르고 했던 건 맞는 것 같네요. 내자 이제 1600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가 갈릴레이에게는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아까 마리나라는 여성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요. 1600년과 1601년 그리고 1606년에 태어났대요. 오호, 그럼 결국 결혼도 한 건가요? 갈릴레이는 결혼은 안 했고요.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아빠가 없는 사생아들이었죠. 헐, 그럼 애들이 불쌍했겠네요. 내 사생아였던 딸들은 수녀원으로 나중에 보내져서 수녀가 되었대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1600년에는 갈릴레이에게 천문학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604년에 관찰되었던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이요? 초신성이 별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밝아서 낮에도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요. 며칠 동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천문학자들에게는 사실 일생일대 경험이었겠네요. 네, 이 초신성은 사실 1572년에도 관찰되었는데요. 이건 갈릴레이가 8살 때였대요. 오, 그럼 갈릴레이는 일생에서 초신성을 2번이나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초신성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서는 천체는 완벽하고 변화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초신성은 이러한 점에 의문을 던져주었어요. 아, 그러네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1608년 망원경의 발명이었어요. 아, 망원경이 드디어 나왔군요. 이제까지
그냥 육안으로만 우주를 관찰하다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당시 망원경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육안으로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했나요?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제작해서 밤하늘을 관찰한 건 맞는데 최초의 망원경을 발명한 것은 아니었대요. 그럼 누가 발명한 거죠? 그 발명한 사람이 한스 리퍼헤이라고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경 제조업자요? 네, 그런데 갈릴레이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자신이 스스로 8개월에 걸쳐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요. 이때가 1609년인데요. 네덜란드의 3배율 망원경을 개량해서 8배율을 만들고 나중엔 30배율의 망원경을 만들기도 했대요. 30배율이면 고성능인가요? 요즘 파는 망원경은 120배율 정도는 되던데요. 그럼 아주 고성능은 아니었겠네요. 그래도 당시엔 꽤나 성능은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이걸로 갈릴레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망원경을 만들고 난 뒤 갈릴레이는 일단 천문학보다는 이 망원경을 군대와 항해사들을 불러서 보여주었대요. 왠지 갈릴레이는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아무튼 한 번은 베네치아의 원로원을 베니스의 성 마크의 종탑에 불러서 시연도 했는데요. 여기서 베니스의 한 부호의 눈에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고요. 파두아 대학에서 평생 직장과 2배의 봉급을 받게 되었대요. 헐, 그럼 잘 풀렸네요. 망원경 하나 잘 만들어서 인생이 풀릴 수도 있었군요. 그런데 웬일인지 1년 뒤에 갈릴레이는 이걸 포기하고 다시 피사의 대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헐, 뭔 일이래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망원경이 여러 국가들에서 활용되는 상황이었고요. 원로원이 이 갈릴레이의 시연을 볼 때는 이 사실을 몰랐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2배의 봉급도 지급하지 않고 봉급도 영원히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설이 있어요. 헐, 원로원이 왠지 단단히 삐졌던 것 같네요. 네, 그런데 1609년 후반부터 1610년 초까지 갈릴레이는 자신의 망원경으로 우연히 목성의 4대 위성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걸로 갈릴레이의 인생이 풀립니다. 아, 목성의 달들이 애초에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군요? 네, 이 발견이 정말 대단했던 게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천구 모델에서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목성의 주위를 도는 달들이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천동설의 모델을 깨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갈릴레이는 이 4개의 목성의 달을 당시 유명했던 메디치 가문의 상징과 결합시켜서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2세와 그의 세 형제의 이름으로 명명했대요. 아, 메디치 가문 들어봤는데요. 엄청 유명했던 가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메디치 가문에서 갈릴레이를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의 지위를 주었고요. 갈릴레이는 1610년에 드디어 대학 교수직을 떠나서 꽃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부를 잘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사실 갈릴레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베니스의 부자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눈치가 빠른 인물이었네요? 뭐 그래도 메디치 가문이 있는 플로렌스로 가면서 2딸은 데리고 갔다고 해요. 이후에 수도원에 보내긴 했지만요. 그럼 아까 그 여성분과 아들은요? 뭐 아들은 몇 년 뒤에 플로렌스에서 재회를 합니다. 완전히 나쁜 인물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마리나는 1613년에 지오바니 파톨루지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헐,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무튼 다시 1610년 이후에 갈릴레이로 돌아가 보면요. 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이후 갈릴레이는 승승장구했는데요. 1611년에는 로마로 가서 교황 바오로 5세를 접견했대요. 갈릴레이는 이제 꽤 유명한 학자가 되었고요. 교황청은 갈릴레이를 환영했대요. 오, 아까 천동설과 배치가 되는 내용이었는데도 의외로 교황청은 갈릴레이를 환영했네요. 그러게요. 아까 나온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도 교황청이 그렇게 뭐라고 한 것 같지가 않고요. 네, 교황청의 환영은 파격적이었는데요. 심지어 교황 앞에서 방문자들은 보통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교황청의 주류 세력이었던 예수회도 갈릴레이의 주장을 지지했대요. 어떻게 보면 지동설이 천주교에서는 의외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반대 세력도 있었죠.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갈릴레이를 고발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로 판명받았고요. 그런데 결국 갈릴레이는 종교에 의해 서게되고 지동설을 부정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갈릴레이도 이런 반대 의견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마리나가 결혼하던 1613년에 갈릴레이는 흑점에 관한 편지들이라는 책을 내었는데요. 그의 모교인 피사 대학에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어 믿을 수 없다는 이의도 받게 됩니다. 헐, 이제 시작이군요. 내 책은 결국 1616년에 교회재판소에 회부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조심하라는 경고장을 갈릴레이에게 보냈대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자신을 방어하며 성경을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일치하도록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교황의 지지를 얻고자 다시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갈릴레이를 잘 대해줬던 교황 바오로 5세가 다시 갈릴레이를 만난 게 1616년인데요. 이때에는 당시 교황청의 유력인이었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갈릴레이에게 지동설을 연구는하되 고수하거나 퍼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였대요. 헐, 갈릴레이가 그럼 그 명령을 따랐나요? 네, 벨라르미노 추기경 자신도 천문학자이자 신학자였거든요. 갈릴레이는 이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다시 만난 교황 바오로 5세는 자신이 사는 동안 갈릴레이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줬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페르니쿠스의 책도 1616년에 금서에 올랐잖아요. 이 1616년에 뭔가 교황청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1624년에 새로운 교황인 우르바노 8세가 즉위했는데요. 헐, 그럼 이제 갈릴레이를 지원해주던 교황이 바뀐 거네요. 그래도 갈릴레이가 워낙 발이 넓어서요. 이 우르바노 8세와도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해서 다시 열렬한 환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새 교황과의 친분을 믿고 1632년에 피렌체에서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요. 이 책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거 갈릴레이가 책을 낼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군요. 네, 심지어 이 책은 우르바노 8세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우르바노 8세는 이 책의 배포를 금지하고 지동설을 배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다시 회부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유죄가 나왔겠죠. 네, 하지만 이때 갈릴레이는 이미 칠순이다 된 나이였대요. 그래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택연금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은 이때 한 건가요? 갈릴레이가 정말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고요. 사실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철회요? 네, 오히려 재판에서는 스스로 지동설을 비난했고 자신의 주장을 맹세코 포기하고 저주하고 혐오한다고까지 말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도 엄청 깠다고 하더라고요. 헐, 그렇게까지 했나요? 어떻게 보면 완전 기회주의자 같은데요. 저는 뭐랄까, 이제까지 알고 있던 부분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긴 하군요. 그러게요. 교황청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아까 코페르니쿠스도 그랬지만 갈릴레이도 신앙심은 깊었고요. 다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성경과 조화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네, 그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재판 이후 갈릴레이는 3년 정도 가택연금을 받은 이후로는 국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연구에 전념하며 살았대요. 마지막엔 실명이 되었고요. 1642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쓰러져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비석도 없이 부속 성당에 묻혔다네요. 쓸쓸한 말로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갈릴레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건 업적도 많아서 현대에 와서까지도 천문학의 아버지,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그리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참, 그리고 199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현대에 와서야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거네요. 갈릴레이 불쌍하네요. 뭐 그래도 잘된 일이죠. 그나저나 오늘 원래 케플러까지 나간 다음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그럼 케플러와 토론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건가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신앙과 과학의 분리냐, 융합이냐 등등에 대해 할 말이 많긴 한데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겠네요. 네,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오늘 나온 두 사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완전 다른 인생이잖아요. 한 사람은 금수저, 한 사람은 흙수저였기도 하고요. 성격도 왠지 다른 것 같고요. 갈릴레이는 예상외로 기회주의자였군요. 뭐 그래도 지동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기도 하죠. 일단 다음 시간에는 케플러 할 건데 케플러까지 끝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